샌프란시스코, 1990년 7월. 케이트 헌터, 네, 베티로 테프트, 네, 페이지 테일러. 네. 엠바카데로 시립병원의 넓지만 볼품없는 강당에는 100명이 훨씬 넘는 레지던트 초년생들이 모여 있었다. 이제 막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 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밟게 된 이들 중 여자는 단 3명뿐이었다. 엠바카데로 시립병원은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을 통틀어 가장 오래된 병원 중 하나였다. 1989년의 대지진 때 이 병원이 운 좋게도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에게 병 주고 약 주는 셈이 되었다. 세 블록이나 차지하고 있는 이 거대한 병원은 외벽의 화강암과 벽돌이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먼지에 잿빛으로 변해 음산한 모습이었다. 본관 정문을 들어서면 넓은 대기실이었다. 차례를 기다리는 환자들이나 방문객을 위한 나무 벤치가 늘어서 있었다. 실내 벽은 오랜 세월 계속 덧칠해온 페인트가 여러 군데 벗겨져 있었고, 바닥은 수많은 환자들의 휠체어와 목발 때문에 울퉁불퉁해졌다. 세월의 흐름을 실감할 수 있는 고색창연한 분위기가 병원 전체에 감돌고 있었다. 엠바카데로 시립병원은 그 자체가 도시 안의 작은 도시였다. 종업원만도 9,000명이 넘었다. 병원 소속 전문의가 400명, 자원봉사자로 시간을 할애해주는 전문의가 150명, 레지던트가 800명, 간호사가 3,000명, 그리고 각 분야의 기술자, 보조원 등이었다. 병원 응급실과 별도의 에이즈 병동, 그리고 환자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이 있었다. 병원장인 벤자민 월러스 박사는 전문의 수련 과정을 밟게 된 레지던트 초년생들을 모아놓고 환영 인사 겸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월러스는 전형적인 출세지향적 인물이었다. 큰 키에 품위 있는 외모, 의사로서의 능력은 크게 떨어졌지만 매끄러운 대인관계를 무기로 고개하듯 병원장 자리를 지켰다. 오늘부터 우리 병원에서 일하게 된 레지던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의과대학 시절 주로 시체의 인체 실험을 통한 의학 지식을 습득했고, 지난 2년 동안은 전문의들의 지도와 감독하에서 환자들을 돌보아 왔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환자를 책임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의 의사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정열을 쏟아야만 의사의 길을 낙오하지 않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주목하고 있는 레지던트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중에는 각 분야의 외과의로서 수술을 담당할 사람도 있고, 내과 전문의를 지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선임 레지던트가 여러분의 임무를 정해주고 각자 맡은 일에 정착될 때까지 돌보아 줄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환자의 생사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다. 엠바카데로는 시립병원입니다. 따라서 병원을 찾아오는 어떤 환자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환자의 대부분은 서민입니다. 비싼 개인 병원에 갈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곳의 응급실은 24시간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박봉의 고된 업무로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 병원으로 갔다면 레지던트 첫 해는 잔심부름이나 하게 될 것입니다. 2년째는 수술집도의 옆에서 도구나 건네주게 될 것이고, 3년째에야 전문의 감독하에 간단한 수술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그렇게 편안한 병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수술을 한번 보고 나면 즉시 혼자 집도해야만 되고, 그 다음에는 신참을 가르쳐야 되는 형편입니다. 월러스 박사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다. 우리 병원은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 스스로의 책임하에 수술을 맡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해도 좋습니다. 듣고 있던 레지던트 모두가 5만 가지 의문이 떠올랐지만 한 사람도 입을 열지 않았다. 질문 없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의 업무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아침 5시 30분에 본관 안내소에 모이도록 하십시오. 그럼 행운을 빌겠습니다. 월러스 박사의 연설이 끝났다. 모두들 출구로 몰려가면서 흥분과 긴장에 들뜬 목소리로 말을 주고받았다. 여자 레지던트 세 사람은 서로 가까이 서 있었다. 아니, 다른 여자 레지던트는 모두 어디 갔죠? 아마 우리 셋뿐인가 봐요. 이건 의과대학의 재판이잖아? 완전히 남자판이야. 이 병원은 아직도 중세기를 벗어나지 못했어. 마지막으로 말한 사람은 6척에 가까운 키에 강인해 보이는 몸매의 흑인 여자였다. 체격은 컸지만 동작이 무척 우아했고 얼굴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었다. 그녀의 자세, 침착하고 뚜렷한 눈길, 그리고 동작 하나하나가 이지적이고 접근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나는 케이트 헌터예요. 모두 캐트라고 부르죠. 난 페이지 테일러예요. 상냥하지만 이지적이고 자신만만해 보이는 젊은 여자가 말했다. 두 사람은 세 번째 여자를 쳐다보았다. 베티 테프트예요. 모두들 한이라고 불러요. 그녀는 부드러운 남부지방 사투리로 말했다. 부드러운 회색 눈에 순진해 보이는 얼굴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고향이 어디예요? 캐트가 하니에게 물었다. 테니시주 멤피스시예요. 두 사람은 페이지를 쳐다보았다. 페이지는 복잡한 설명을 피하고 알아듣기 쉽게 대답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보스톤. 난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 출신이에요. 캐트가 말했다. 대강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뭐. 그녀는 생각했다. 페이지가 말했다. 우리 모두 고향에서 멀리 온 사람들이네요. 지금 숙소가 어디예요? 형편없는 싸구려 호텔에 묵고 있어요. 캐트가 대답했다. 어디 살만한 데를 찾아볼 시간이 있어야지. 하니가 말했다. 나도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갑자기 페이지의 얼굴이 밝아졌다. 내가 오늘 아침에 아파트를 좀 보러 다녔어요. 그중에 맘에 쏙 드는 근사한 집이 있었는데 너무 크고 비싸서 나한테는 과분했어요. 그런데 침실이 3개나 있었거든요. 세 사람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우리 셋이 같이 살게 되면 캐트가 말했다. 아파트는 마리나 구역 필버트가에 있었다. 세 사람이 살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침실 3개에 욕실이 2개, 새 카펫과 세탁기가 있었고 전용 주차장에다 별도의 관리비도 없었다. 가구는 싸구려 백화점에서 들여놓은 구형이었지만 필요한 것은 다 있었고 깨끗하게 사용한 것이었다. 아파트를 다 둘러본 다음 하니가 입을 열었다. 내 생각에는 아주 훌륭해 보이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캐트가 말했다. 두 사람은 페이지에게 얼굴을 돌렸다. 좋아요. 우리 같이 살아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그 아파트로 이사했다. 관리인이 집 나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래, 병원에서 일하게 됐다고요? 관리인이 물었다. 간호사들입니까? 의사예요. 캐트가 말했다. 관리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캐트를 쳐다보았다. 의사라고? 아니 진짜 의사란 말이요? 네. 진짜 의사예요. 페이지가 대답했다. 관리인은 혀를 끌끌 찼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몸이 아프면 여의사를 찾아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몸이 자주 아프면 안 되겠네요. 텔레비전은 없나요? 캐트가 물었다. 안 보이는데요? 이 아파트는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원한다면 하나 구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즐겁게들 지내기 바랍니다. 아가씨들, 아니 의사 여러분. 관리인은 소리 없이 웃으며 나갔다. 세 사람은 멀어져가는 관리인을 쳐다보고 있었다. 캐트가 그의 목소리를 흉내냈다. 간호사들입니까? 그녀는 코웃음 쳤다. 저런 남성 우월주의자 같으니. 자, 이제 침실을 배정해야겠어요. 난 아무래도 좋아요. 먼저 고르세요. 하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침실 3개를 다 둘러보았다. 주인의 침실로 꾸며진 방이 다른 2방보다 크고 좋았다.
캐트가 말했다. 페이지, 당신이 이 방을 쓰는 게 어때요? 이 아파트는 당신이 찾았잖아요. 페이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렇게 하지요. 그들은 모두 자기 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다. 페이지는 여행 가방에서 작은 액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30대 초반의 남자 사진이었다. 잘생긴 얼굴에 검은 태안경을 쓰고 있어 학자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페이지는 액자를 편지 뭉치와 함께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았다. 캐트와 하니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저녁 때가 됐는데 식사하러 나가지 않을래요? 그러죠. 페이지가 말했다. 캐트가 침대 옆 탁자 위의 사진을 보고 물었다. 누구예요? 페이지가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결혼할 사람이에요. 알프레드 터너라고. 세계보건기구 의사예요.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일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샌프란시스코로 날 찾아올 거예요. 참 복도 많네요. 하니가 부럽다는 듯 말했다.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보여요. 페이지는 하니를 쳐다보았다. 애인 있어요? 아니요, 난 남자 복이 별로 없나 봐요. 캐트가 말했다. 이제 엠바카데로에서는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세 사람은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타란티노라는 이태리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배경과 살아온 얘기를 나누었지만 왠지 다 털어놓게 되지는 않았다. 깊은 사연은 접어두고 흔히 할 수 있는 얘기만 했다. 아직 서로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 관한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조심스럽게 더듬어 보는 것 같았다. 그 중에서도 한이는 별로 말이 없었다. 상당히 수줍어하는 성격인가 봐. 페이지는 생각했다. 저렇게 연약해 보일 수가. 멤피스에서 실연이라도 당했나 보지? 페이지는 캐트에게 고개를 돌렸다. 아주 자신만만하고 품이 있어 보여. 대화하는 태도나 내용도 아주 세련되었고 가정교육이 잘 된 훌륭한 집안 출신인 것 같아. 한편 캐트도 페이지를 보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었다. 어려움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부잣집 딸일 거야. 인물만 가지고도 편안하게 지내왔을 것 같아. 한이는 두 사람을 쳐다보며 생각했다. 두 사람 다 자신감에 차 있고 유능해 보이는데 저들에게는 레지던트 생활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세 사람 모두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페이지는 너무 흥분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앞으로의 병원 생활을 생각해 보았다. 창밖에서 자동차 부딪히는 소리에 이어 사람들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페이지에게는 그 소리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싸울 때 지르는 소리, 그리고 콩복듯 쏘아대던 총소리처럼 들렸다. 그녀의 생각은 원주민 부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졌던 동아프리카의 작은 마을로 돌아갔다. 페이지는 겁에 질려 소리쳤다. 우릴 모두 죽이려는 거예요. 아버지는 페이지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우리를 해치지 않을 거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도우려고 여기에 왔잖니. 그들도 우리가 친구라는 걸 알고 있어. 그때 갑자기 한쪽 부족의 추장이 거실로 뛰어들어와 한이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엄청나게 멀리 떠나왔어. 다시는 그곳에 돌아갈 일이 없겠지. 다시는. 그녀의 귀에는 아직도 보안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했다. 립턴 목사 집안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자살로 처리될 거야. 하지만 너 같은 계집애는 당장 이곳에서 꺼져버려. 그리고 다시 돌아올 생각은 아예 하지 마. 캐트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내다보면서 도시의 소음을 듣고 있었다. 조금씩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자신에게 속삭이는 소리 같았다. 잘했어. 정말 잘 해냈어.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 거야. 내까지 게 의사가 되겠다고? 깜둥이 의사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의과대학의 냉랭한 입학 거절. 우리 학교에 원서를 제출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금년 우리 학교 신입생 선발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배경으로 볼 때 좀 더 작은 의과대학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캐트는 최고의 성적으로 25개 의과대학에 입학 원서를 제출했지만
입학을 허가한 학교는 단 한 군데밖에 없었다. 그때 의과대학의 학장은 요즘 세상에 이렇게 정상적이고 훌륭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학생을 입학시키게 된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라고 말했었다. 만약 학장이 나의 어두운 과거를 알았더라면 제2장 다음 날 아침 5시 30분 신참 레지던트들은 본관 안내소에 모였다. 각 분야의 선임 레지던트와 전문의들이 그들 각자에게 임무를 배정하고 여러 부서로 배치시켰다. 그렇게 이른 시간인데도 벌써 병원 전체가 소란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병원에는 응급 환자가 밤새도록 계속 들어왔다. 앰뷸런스나 경찰 순찰차에 실려서 또는 스스로 걸어서 들어왔다. 병원 직원들은 응급실로 들어오는 환자들을 F와 J라고 불렀다. 떠돌다 들어왔다는 말과 초고속으로 달려왔다는 말의 약자였다. 모두 뼈가 부러졌거나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총격을 당한 사람, 칼에 찔린 사람, 그리고 교통사고 부상자, 대부분 몸에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어려운 낙오자가 된 사람들. 그들은 대도시의 어두운 그늘에서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계속 병원 응급실로 몰려들었다. 병원 안은 엄청난 혼란 속에서도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묘한 분위기였다. 분주한 의사와 간호사들의 움직임, 그리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 그 와중에서도 계속 돌발하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있었다. 신참 레지던트들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소란스러운 새로운 주변 환경을 관찰하며 끼리끼리 모여 있었다. 페이지, 캐트, 그리고 한이는 복도에 서 있었다. 선임 레지던트 한 사람이 다가와 물었다. 누가 닥터 테프트요? 한이가 대답했다. 전데요? 선임 레지던트는 미소를 띠고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소. 나는 당신의 업무 배치를 담당하는 선임 레지던트요. 과장님이 당신의 의과대학 성적이 전례 없이 우수하다고 하더군요. 우리 과에서는 당신 같은 우수한 레지던트가 오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이는 칭찬에 좀 무안한 듯 얼굴을 붉히며 미소 지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캐트와 페이지는 놀란 표정으로 한이를 다시 쳐다보았다. 그렇게 우수한 사람일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페이지는 생각했다. 닥터 테프트, 내과 전문의가 되려고 한다지요? 그렇습니다. 선임 레지던트는 캐트에게 고개를 돌렸다. 닥터 헌터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되려고 한다지요? 맞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서류철을 들여다보았다. 당신은 허튼 박사 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지를 쳐다보았다. 닥터 테일러지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심장외과를 지망했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닥터 헌터와 함께 우선 외과로 배정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간호원장 사무실에 가서 신고하세요. 간호원장은 마가리 스펜서입니다. 이 복도를 따라가면 사무실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는 캐트와 한이를 쳐다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자, 이제 시작이군. 우리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어. 간호원장인 마가릿 스펜서는 탱크처럼 생긴 여자였다. 우람한 몸집에 표정이 엄했고 단도직입적인 성격이었다. 페이지가 다가갔을 때 스펜서는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간호원장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입니까? 여기에 신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왔어요. 나는 닥터 테일러입니다. 간호원장은 잠시 서류철을 뒤져보았다. 잠시 기다리세요. 그녀는 문을 열고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수술복과 흰색 가운을 들고 나왔다. 자, 이 수술복은 수술실과 중환자실에서 입는 것이고 회진할 때는 흰 가운을 걸쳐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 참. 그리고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금속판으로 된 명찰을 꺼내 페이지에게 건네주었다. 이게 의사 명찰입니다. 명찰에는 페이지 테일러 MD라고 새겨져 있었다. 페이지는 명찰을 손에 들고 한참 들여다보았다. 페이지 테일러 MD. 마치 최고 무공훈장을 받은 기분이었다.
오랜 세월 고생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결과가 명찰 끝에 있는 MD라는 두 글자에 요약되어 있었다. 간호원장 스펜서는 페이지를 쳐다보고 있었다. 괜찮아요? 그럼요. 페이지는 미소를 띄었다. 괜찮고 말고요. 고맙습니다. 옷을 어디서? 복도를 따라가면 왼쪽에 의사용 탈의실이 있어요. 곧 회진이 시작될 테니까 옷을 지금 갈아입어야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페이지는 복도를 걸어가면서 주변의 혼란스러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복도는 의사와 간호사, 직원과 환자들로 붐비고 있었다. 모두가 바쁜 걸음으로 오가고 있었으며 구내 방송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닥터 키난 제3수술실, 닥터 키난 제3수술실, 닥터 탈봇 제1응급실, 응급상황, 닥터 탈봇 제1응급실, 응급상황, 닥터 엔젤 212호 병실, 닥터 엔젤 212호 병실. 페이지는 의사 전용 탈의실이라고 써 있는 문 앞에 다다랐다. 안에는 10명이 넘는 의사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그중 2사람은 아예 벌거벗고 있었다. 페이지가 문을 열자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아, 실례했습니다. 간신히 말하면서 페이지는 문을 닫았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 간호사 전용 탈의실이라고 표시된 문이 보였다. 페이지는 다가가서 문을 열었다. 안에는 간호사 몇 명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고개를 돌리고 물었다. 어서 와요. 새로 들어온 간호사인 모양이죠? 아니에요. 페이지가 자르듯 말했다. 간호사가 아니에요. 문을 닫고 다시 의사 전용 탈의실로 돌아갔다. 문 앞에 잠시 멈추었다가 숨을 깊이 들이쉰 다음 문을 열었다. 안에 있던 의사들의 대화가 멈췄다. 의사 한 사람이 말했다. 아가씨, 미안하지만 여기는 의사 전용 탈의실이요. 나도 의사인데요. 페이지가 말했다. 모두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한 사람이 겨우 입을 열었다. 아, 그래요? 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비어있는 옷장으로 다가갔다. 남자 의사들은 그녀가 옷장에다 수술복과 가운을 집어넣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 의사들을 잠시 둘러본 다음 천천히 블라우스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남자 의사들은 엉거주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서 있었다. 결국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좀 저 아가씨에게 자리를 피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좋지 않겠어? 아가씨라고? 고마워요. 페이지가 대답했다. 그녀는 선체로 남자 의사들이 옷을 다 갈아입고 떠나기를 기다렸다. 앞으로 매일 이런 꼴을 봐야만 되나? 페이지는 생각했다. 입원 환자를 회진하는 그 전통적인 형태는 전혀 바뀌질 않고 있었다. 책임 전문의가 앞장서고 바로 뒤에 선임 레지던트가 따르고 그 다음에 레지던트가 몇 명, 마지막으로 의과 대학생 2-3명이 따르게 된다. 페이지가 속한 팀의 책임 전문의는 윌리엄 레드노 박사였다. 페이지와 레지던트 5명이 복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레지던트 중에는 젊은 중국인 의사가 있었다.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나는 톰 창입니다. 그가 말했다. 다른 사람도 나처럼 긴장되고 불안한지. 페이지는 즉시 톰 창이 마음에 들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왔다. 안녕하시오. 그가 말했다. 내가 레드노 박사요. 맑고 푸른 눈에 차분한 목소리였다. 레지던트들 모두가 박사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오늘이 여러분들 첫 회진이죠. 여러분이 듣고 보는 것 모두에 정신을 집중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환자들 앞에서 긴장하는 표시를 내면 안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페이지는 속으로 다짐했다. 정신을 집중시켜야지. 그러나 겉으로는 태연하게 행동해야 돼. 만약 여러분이 긴장하는 것을 환자가 눈치채면 그도 같이 긴장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자신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을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를 긴장시켜서는 안 돼. 이제부터 여러분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말? 남의 생명을 책임진다고?
레드노 박사가 얘기를 계속할수록 페이지는 점점 더 긴장되고 불안해졌다. 그의 얘기가 끝나갈 때쯤엔 모든 자신감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난 의사로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 페이지는 생각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잡을 수가 없어. 어떻게 나보고 이제 의사가 됐다고 했지? 만약 누굴 죽이기라도 한다면. 레드노 박사는 말을 맺고 있었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자세한 메모를 제출하도록 준비하세요. 병리 실험,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결과 등 하나도 빠뜨리면 안 돼요. 알겠죠? 모두 같이 대답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30에서 40명의 수술받은 환자를 돌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환자들의 회복 과정을 철저하게 살펴나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아침 회진을 시작합시다. 오후에 또 한 번 회진이 있습니다. 의과대학 시절에는 모든 게 너무나 쉽게 느껴졌었다. 페이지는 4년간의 의과대학 시절을 회상해 보았다. 학생은 모두 110명이었고 그중 15명이 여자였다. 해부학 과목 첫 시간에 들어갔을 때를 잊을 수 없었다. 학생들은 큼직한 탁자 20개가 듬성듬성 놓인 흰 타일 바닥에 넓은 방에 들어가 탁자마다 5명씩 둘러섰다. 탁자는 모두 노란색 천으로 덮여 있었다. 교수가 말했다. 자, 이제 천을 벗겨요. 페이지의 눈앞에는 처음 보는 시체가 놓여 있었다. 혹시 어지러워지거나 토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이상하게도 별탈 없이 지나갔다. 시체는 화학약품으로 오랫동안 보존시켜 놓았기 때문에 사람의 시체라는 느낌이 덜한 것 같았다. 처음에 학생들은 해부학 실험실에서 경건하게 행동했다. 그러나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시체를 해부하면서 샌드위치도 먹고 저질 농담까지 하는 학생들이 생겼다. 페이지는 그런 변화를 믿기 힘들었다. 그들의 행동은 알고 보면 일종의 방위적 행동이었다. 자신의 상식적인 도덕 기준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다. 그들은 시체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고 마치 잘 알던 사람처럼 대했다. 페이지는 다른 학생들처럼 태연하게 행동하려고 애썼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시체를 해부할 때마다 시체가 된 사람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 사람도 집과 가정이 있었던 사람이겠지.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휴가 여행도 다녔겠고 운동 경기도 즐기고 영화나 연극 구경도 다녔을 거야. 남들처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며 흐뭇해하기도 했었겠지. 아이들의 즐거움과 슬픔에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기도 했을 거고 장래에 대한 꿈도 컸을 테지. 그 꿈이 이루어졌는지. 그는 이미 죽었고 자신은 살아있다는 사실에 어쩐지 서글픔이 몰려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페이지도 시체 해부를 별 생각 없이 하게 되었다. 시체의 가슴을 절개하고 우선 갈비뼈를 검사하고 폐가 나타나고 그 다음은 심장을 덮고 있는 심낭이 나타나고 대동맥과 정맥, 모세혈관, 그리고 신경. 의과대학 생활 초기에는 학생들이 신체 기관명 연주회라고 부르던 인체의 기관 종류를 외우느라 고생했었다. 제일 먼저 뇌신경 종류를 완벽하게 외워야만 했다. 후각신경, 시신경, 동안신경, 활차신경, 삼차신경, 외선신경, 안면신경, 청각신경, 인후신경, 미주신경, 척수신경, 그리고 설화신경 등 신경의 이름이 모두 라틴어나 히라버의 근원을 두고 있었고 철자도 까다로웠기 때문에 학생들은 12개 신경 이름을 외우기 위해 올림퍼스 산 정상에서 프랑스 사람과 독일 사람이 호프를 팔고 있다는 문구를 만들었다. 문구의 단어 첫자를 나열하면 12개 신경 이름의 첫자와 같았기 때문이다. 근래에 와서는 남학생들이 처녀의 그곳에 손을 집어넣으면 천당에 간 기분이야 로 바꾸었다. 역시 문구의 첫 글자가 신경 이름들 첫 글자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었다. 의과대학의 고학년이 되면서
교과 과정이 점점 흥미로워졌다. 내과, 외과, 소아과, 그리고 산부인과 등 의학 각 분야의 과목을 수강하고 학교 주변의 병원으로 실습도 다녔다. 그때 일이 생각나? 페이지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다. 닥터 테일러. 선임 레지던트가 재촉하고 있었다. 페이지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다. 벌써 모두들 복도 저편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지금 갑니다. 페이지는 급히 걷기 시작했다. 첫 회지는 양쪽 벽으로 침대가 늘어서 있는 다인용 입원실이었다. 각 침대 옆에는 작은 스탠드가 하나 있을 뿐이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입원실에는 최소한 침대 사이에 커튼이라도 쳐 있을 법했지만 엠바카데로의 다인용 입원실에는 그런 배려가 없었다. 첫 번째 환자는 안색이 좋지 않은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었다. 그는 숨을 깊이 쉬면서 잠들어 있었다. 레드노 박사는 침대 옆에 다가서면서 환자의 진료 기록을 찬찬히 검토했다. 잠시 후 환자에게 몸을 숙여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포터 씨, 환자가 눈을 떴다. 아직 덜 깨어난 표정이었다. 누구요? 안녕하세요. 나는 레드노 박사입니다. 포터 씨 상태가 어떤지 보러 왔습니다. 지난밤에는 잘 주무셨습니까? 괜찮았어요. 혹시 통증은 없었나요? 좀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어디 좀 볼까요? 레드노 박사는 청진기를 환자의 가슴과 등에 대고 진찰했다. 진찰이 끝나자 청진기를 떼면서 말했다. 아주 좋습니다. 잘 회복되고 있어요. 간호사에게 진통제를 좀 드리라고 지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에 진 때 다시 뵙지요. 일행은 포터의 침대에서 물러났다. 레드노 박사는 뒤따르는 레지던트들에게 말했다. 환자에게 질문할 때는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는 대부분 자신의 상황을 오래 설명할 기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잘 회복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이 환자의 진료 기록을 잘 읽어보고 검토하세요. 오후 회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즉시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모든 환자의 두드러진 증세, 진단 내역, 유전적 특성, 그리고 직업 환경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술을 마시는지, 담배를 피우는지도 빼놓아서는 안 돼요. 다음 회진 때 각 환자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일행은 다음 침대로 다가갔다. 40대의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롤링스 씨.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는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좀 안 좋은데요. 지난밤 한숨도 못 자고 꼬박 세웠어요. 잠들만 하면 복통이 오고 계속 그랬어요. 레드노 박사는 선임 레지던트에게 물었다. 직장 내시경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아무 문제도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바륨을 투입하고 상부 소화기관 검사를 하도록 해. 스테트로. 선임 레지던트는 즉시 검사 의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레지던트가 페이지에게 속삭였다. 응급을 왜 스테트로 쓰는지 알아요? 멍청한 아가씨야. 엉덩이 좀 흔들어야 첫 자를 딴 거예요. 그 소리가 레드노 박사에게도 들렸다.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레지던트를 쳐다보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테트는 라티노 스테이덤을 줄인 거요. 즉시 또는 당장이라는 뜻이지. 그때부터 페이지의 병원 생활은 스테트라는 말의 연속이었다. 다음 환자는 혈관순환 수술을 받은 나이 많은 여자였다. 안녕하세요, 터켈 부인. 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곳에 가두어 두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수술은 아주 잘 되었어요. 얼마 안 있으면 퇴원하게 됩니다. 일행은 다음 환자에게 다가갔다. 회진이 계속되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아침 한나절이 정신없이 지나갔다. 약 30명의 입원 환자를 회진했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진찰이 끝날 때마다 레지던트들은 메모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급히 메모하느라고 글씨를 너무 흘렸어서 나중에 알아볼 수 있을지 걱정이었지만 회진을 늦출 수는 없었다. 페이지는 몸이 조금도 불편해 보이지 않는 한 여자 환자를 보고 의아해졌다.
일행이 그녀의 진찰을 끝내고 물러났을 때 페이지는 레드노 박사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요? 레드노 박사는 한숨을 쉬었다. 아무 문제도 없지. 그냥 고모일 뿐이요. 그는 레지던트들에게 고개를 돌렸다. 의과대학 시절에 배웠지요. 내 응급실에서 나가 의 첫 글자를 모으면 고모가 된다는 거 기억납니까? 고모는 심리적으로 자신이 병들었다는 착각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일종의 취미가 되어버리는 것이지. 저 여자는 작년에도 6번이나 입원했어요. 그들은 마지막 환자에게 다가갔다. 의식 없이 산소 호흡기가 연결되어 있는 나이 많은 여자였다. 이 환자는 급성 심장마비로 입원했습니다. 레드노 박사는 레지던트들에게 설명했다. 벌써 6주째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모든 기관의 기능이 끝난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할 예정입니다. 페이지는 충격을 받았다.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다니요? 레드노 박사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오늘 아침 우리 병원의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벌써 식물인간이 되었고 나이도 87세입니다. 발병 직후 뇌사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잔인하다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족에게 엄청난 의료비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럼 오후 해진 때 다시 만납시다. 모두 몸을 돌려 걸어가는 레드노 박사를 쳐다보고 있었다. 페이지는 다시 환자에게 고개를 돌렸다. 아직 살아있는 게 분명했다. 몇 시간 안 있으면 생명이 끊어지겠구나. 오후에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할 예정이라니. 페이지는 생각했다. 그건 살인이나 마찬가지야. 제3장. 그날 오후 회진이 끝난 다음 신참 레지던트들은 볼품없는 전용 휴게실에 모였다. 실내에는 테이블 8개와 낡아 빠진 흑백 텔레비전 한 대가 있었다. 벽 한쪽에는 만든 지 오래된 샌드위치와 졸아든 커피를 뽑을 수 있는 자동 판매기 2대가 있었다. 테이블마다 화제는 비슷했다. 레지던트 한 사람이 동료들에게 말했다. 내 모관 좀 봐줘. 아무래도 편도선에 염증이 생긴 것 같아. 난 열이 나는 것 같아. 으슬으슬해지는데. 속이 거북하고 배가 부어오르는 것 같아. 이건 확실히 맹장염 증세야. 왜 이렇게 가슴이 조여오는 거지? 심장마비가 아니어야 하는데. 캐트가 하니와 페이지가 자리 잡은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래, 첫날 근무가 어땠어?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그런대로 괜찮았던 것 같아. 하니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페이지에게 고개를 돌렸다. 잔뜩 긴장했었지만 태연한 척하고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침착한 척하느라고 혼났어. 페이지는 한숨을 쉬었다. 아주 힘든 하루였어. 빨리 퇴근해서 좀 쉬고 재미있는 일을 찾아야겠어. 동감이야. 캐트가 말했다. 같이 저녁 식사하고 영화라도 보러 갈까? 좋은 생각이야. 그때 직원 한 사람이 그들에게로 다가왔다. 누가 닥터 테일러입니까? 내가 테일러인데. 페이지가 말했다. 월러스 박사가 사무실로 좀 오시랍니다. 병원장이 찾는다는 소리에 페이지는 깜짝 놀랐다. 난 잘못한 것 없는데. 직원은 페이지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닥터 테일러, 바로 오시라고 했는. 알았어요. 페이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일어섰다. 갔다 와서 다시 얘기해. 페이지는 직원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갔다. 5층에서 내려 병원장의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월러스 박사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페이지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고 말했다. 안녕하시오, 닥터 테일러. 안녕하십니까? 월러스 박사는 헛기침을 하고 나서 말했다. 이거 참 첫날부터 여러 의사에게 유명한 인물이 되었더구만요. 페이지는 월러스 박사를 쳐다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오늘 아침에 의사 전용 탈의실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소. 아, 그 말씀이군요. 그 일 때문에 나를 불렀군. 월러스 박사는 페이지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과 다른 아가씨들의 탈의실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겠소. 우린 아가씨라고요? 하려다가 페이지는 급히 말을 돌렸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 간호사들과 같이 탈의실을 쓰기 싫다면 저는 간호사가 아닙니다. 페이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의사예요. 물론 여의사 탈의실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소. 감사합니다. 그는 페이지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네며 말했다. 그건 그렇고 이게 당신의 업무 일정표요.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당직 임무를 맡게 되었소. 그는 시계를 보았다. 30분 후부터 시작하는 거요. 페이지는 월러스 박사를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오늘 새벽 5시 30분부터 지금까지 일해왔는데 계속해서 당직 임무까지 맡으라는 것이었다. 24시간이라고요? 실제는 36시간도 더 될 거요. 모레 아침 회진 때까지 계속 자리를 비울 수 없을 테니까. 아니, 지금부터 36시간 이상이라고?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얼마 있지 않아 스스로 얻게 되었다. 페이지는 다시 캐트와 하니에게도 갔다. 저녁 식사와 영화는 잊어버려야 될 것 같아. 페이지가 말했다. 지금부터 36시간 동안 당직 근무야. 캐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지금 막 반갑지 않은 소식을 들었어. 나는 내일 저녁부터 시작하고 한이는 모레부터 당직 근무라는 통지였어.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을 거야. 페이지는 일부러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당직 근무하면서 시간이 나면 눈 좀 붙일 수 있는 방도 따로 있대.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너무나 터무니없는 기대였다. 페이지는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복도를 걸어갔다. 월러스 박사가 36시간 당직 근무를 명령했는데 페이지가 물었다. 모든 레지던트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첫 3년 동안만 그래요. 직원이 대답했다. 3년? 닥터 테일러. 하지만 근무 중에 충분히 쉴 수 있어요. 어떻게요? 여기서 쉬면 돼요. 이 방이 바로 당직자 휴게실이거든요. 그는 방문을 열고 페이지를 안으로 안내했다. 방 안은 마치 가장 엄한 수도원의 수도사 침실 같았다. 울퉁불퉁한 매트리스가 놓인 간이 침대 하나와 금이 간 세면대, 그리고 전화가 놓인 침대 옆 탁자가 전부였다. 근무 중에 시간이 빌 때마다 여기서 잘 수 있어요. 고마워요. 페이지가 식당에서 막 저녁 식사를 하려 할 때 군의 방송으로 호출이 시작되었다. 닥터 테일러, 제3응급실. 닥터 테일러, 제3응급실. 지금 갈비뼈가 부러진 환자가 들어왔네. 해너건 씨가 가슴에 통증이 온다고. 제2병동의 환자가 두통을 호소해왔어요. 아세타미노펜을 투여해도 괜찮겠어요? 자정이 되자 페이지는 잠시 눈을 붙였다. 그러나 몇 분 지나지 않아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제1응급실로 급히 오세요. 환자는 칼에 찔려 출혈이 심했다. 페이지가 간신히 치료를 마쳤을 때는 벌써 새벽 1시 30분이었다. 잠시 눈을 붙이고 있는데 전화벨이 또 울렸다. 2시 15분이었다. 닥터 테일러, 제2응급실로 응급 상황입니다. 페이지는 잠이 덜 깼지만 억지로 말했다. 곧 갈게요. 스태트가 뭐가 준 말이라고 했었지? 멍청한 아가씨야. 엉덩이 좀 흔들어라고 했던가? 그녀는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응급실로 갔다. 다리가 부러진 환자가 통증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빨리 X선 촬영을 요청해요. 페이지가 지시했다. 그리고 디메롤 50mg을 주사해요. 그녀는 환자의 팔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긴장하지 마세요. 그때 군의 방송에 잡음 섞인 소리가 들려왔다. 닥터 테일러, 제3병동으로. 닥터 테일러, 제3병동으로 응급 상황. 페이지는 이를 악물고 통증을 참고 있는 환자를 쳐다보았다. 그냥 떠나버리는 것은 너무 매정한 짓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다시 군의 방송이 들려왔다. 닥터 테일러, 제3병동으로. 닥터 테일러, 제3병동으로 응급 상황. 알았어. 알았다고. 중얼거리며 다리 부러진 환자를 남겨두고 떠났다.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따라가 제3병동에 도착했다. 환자 한 사람이 심한 구토 끝에 위에까지 다 토하고는 숨이 막혀가고 있었다.
구토의 경련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간호사의 보고였다. 당장 인공호흡 장치를 연결시키고 산소를 틀어요. 잠시 후 환자는 경련이 진정되면서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전에 다시 군의 방송이 울렸다. 닥터 테일러, 제사병동으로. 닥터 테일러. 페이지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제사병동으로 달려갔다. 이번에는 복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환자였다. 페이지는 진찰을 서둘렀다. 장폐쇄증일 가능성이 높아. 빨리 초음파 검사실로 데려가야 돼. 간호사와 직원에게 지시했다. 페이지가 다리 부러진 환자가 있는 응급실로 돌아왔을 때는 진통제 효과로 통증이 거의 가라앉아 있었다. 수술실로 옮기고 부러진 뼈를 맞추기 시작했다. 치료가 거의 끝나갈 때 다시 군의 방송 소리가 들려왔다. 닥터 테일러, 제2응급실로 응급 상황. 닥터 테일러를 찾으며 응급 상황을 알리는 군의 방송은 계속되었다. 제사병동의 위궤양 환자가 통증이 심해져서 새벽 3시 30분. 닥터 테일러, 310호실 환자가 다시 출혈이 시작. 한 병실의 환자는 심장마비 증세가 왔다. 달려간 페이지는 초조한 마음으로 진찰하고 있었다. 그때 다시 군의 방송이 들려왔다. 닥터 테일러, 제2응급실로 응급 상황. 닥터 테일러, 제2응급실로 응급 상황. 당황하면 안 돼. 페이지는 생각했다. 의사는 항상 침착하고 의연해야 돼. 그녀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지금 진찰하고 있는 환자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다음 환자가 더 중요한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잠깐만 기다려요. 할 수 없이 일어섰다. 곧 돌아올게요. 제2응급실로 달려가는 동안 군의 방송이 다시 울렸다. 닥터 테일러, 제1응급실 응급 상황. 닥터 테일러, 제1응급실 응급 상황. 이런 세상에. 페이지는 생각했다. 마치 끝나지 않는 악몽에 시달리는 기분이었다. 그 후 날이 밝기까지 페이지는 식중독 환자, 팔이 부러진 환자, 장파열 환자, 그리고 갈비뼈가 부러진 환자 때문에 계속 휴게실에서 불려나왔다. 새벽녘에 간신히 휴게실로 돌아온 그녀는 너무 지쳐서 손발을 움직일 수도 없는 느낌이었다. 페이지는 바로 간이 침대에 올라가 졸기 시작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전화벨이 울려댔다. 페이지는 눈을 감은 채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닥터 테일러, 모두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뭐라고? 들어놓은 채로 자신이 지금 어디 있는 건지 생각해 보았다. 닥터 테일러, 지금 회진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회진이라고요? 뭔가 잘못된 걸 거야. 페이지는 생각했다. 이건 사람 취급이 아니야. 어떻게 밤새도록 뛰어다니며 일한 사람을 또 회진하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모두들 기다리고 있었다. 10분 후 페이지는 아직도 잠이 덜 깬 채로 회진을 돌았다. 발을 헛디뎌 레드노 박사에게 부딪혔다. 아, 죄송합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밤새 한 잠도 못. 레드노 박사는 그녀의 어깨를 다독거리며 안 됐다는 표정을 지었다. 얼마 안 가서 곧 익숙해질 거요. 그날 오후 드디어 근무가 끝났을 때 페이지는 집에 가서 바로 쓰러져 14시간 동안 깨지 않고 잤다. 레지던트 생활에 상상할 수 없는 압박감과 육체적 피로 때문에 많은 레지던트들이 견뎌내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레지던트의 수가 한 사람, 두 사람 줄어들기 시작했다. 난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페이지는 스스로 다짐했다. 압박감은 조금도 늦추어지지 않았다. 한 번은 36시간 동안 고된 당직 근무를 마쳤을 때 페이지는 너무 지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분간할 수 없었다. 간신히 엘리베이터까지 갔지만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다.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는 것도 있고 그냥 멍하니 서 있었다. 톰 창이 다가왔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페이지가 중얼거렸다. 그는 얼굴에 웃음을 띠며 말했다. 얼굴이 엉망인데요. 칭찬해줘서 고마워요. 대체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죠? 페이지가 물었다.
창이 대답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레지던트들과 환자의 접촉을 최대화한다는 이론 때문이에요. 우리가 환자들을 병원에 남겨두고 퇴근하면 다시 출근할 때까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거죠. 페이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듯하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았다. 우리가 반은 자고 반은 걷는 상태에서 어떻게 환자들을 돌볼 수 있어요? 창은 난들 어떻게 알겠느냐는 표정이었다. 글쎄, 내가 규칙을 만든 것도 아니고 모든 병원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는 페이지의 얼굴을 조심스레 들여다보았다. 집에까지 갈 수 있겠어요? 페이지는 가슴을 펴고 당당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다. 물론이죠. 걱정 마요. 그럼 조심해요. 창은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페이지는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고 기다렸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와 문이 열렸을 때 그녀는 선체로 잠들어 있었다. 이틀 후 페이지는 캐트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캐트, 내 얘기 좀 들어볼래? 페이지가 말했다. 고생하다가 새벽 4시쯤 겨우 눈 좀 붙이려는데 환자에게 아스피린 2알을 주는 것 때문에 구내 방송이 깨우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 나는 복도를 반은 자고 반은 깨서 달려가는데 밤마다 환자들은 편안하게 잠들어 있잖아. 그러면 병실 문을 모조리 다 두드리고 모두들 일어나 하고 마구 소리치고 싶어져. 캐트는 손을 내밀었다. 같은 클럽 회원이 된 걸 환영해. 병원의 환자들은 다양했다. 뚱뚱한 사람과 마른 사람,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 그리고 인종도 각양각색이었다. 겁에 질린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점잖은 사람, 오만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 친절한 사람. 그러나 모두가 고통에 시달리는 인간이었다. 대부분의 의사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어떤 분야나 그렇듯 훌륭한 의사가 있으면 질이 떨어지는 의사도 있었다. 젊은 의사와 나이 든 의사, 동작이 느린 의사와 순발력이 있는 의사, 상냥한 성격의 의사와 매정한 성격의 의사 등등. 그중 몇 사람이 때로는 페이지에게 집적거렸다. 은근하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칠고 저속한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었다. 밤에 근무하면서 좀 외롭지 않아요? 나는 밤만 되면 상당히 외롭던데. 우리 같이 이렇게 혹사당하는 게 견디기 힘들지 않아요? 나는 어떻게 견디는지 알아요? 섹스가 힘을 준다고요? 우리 한번. 우리 집사람이 며칠 여행 갔거든요. 카멜 해변에 조그만 별장이 하나 있는데 이번 주말에 우리 같이. 환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당신이 내 의사라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 병이 나을지 내가 가르쳐 드릴까? 이 침대에 바짝 다가와요, 아가씨. 몸에 붙은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 좀 해봅시다. 그럴 때마다 페이지는 이를 악물고 모두 무시해버렸다. 알프레드와 결혼하고 나면 이런 건 없어질 거야. 알프레드 생각만 해도 마음이 한결 따뜻해졌다. 조금만 기다리면 그는 아프리카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어느 날 아침, 회진이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와 캐트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자신들이 당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얘기했다. 대부분 의사들은 점잖은 신사답게 행동하지. 하지만 몇몇 사람은 여의사가 자신들의 오락 대상으로 병원에 고용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 여의사는 당연히 남자 의사를 즐겁게 해주어야 된다는 듯 행동한단 말이야. 캐트가 말했다. 한 주도 거르는 법이 없어. 반드시 어떤 친구가 집적거리는 거야? 우리 집에 같이 가서 한잔하는 게 어때? 아주 낭만적인 시리가 많이 있다고 하면서. 심지어 수술실에 내가 보조로 들어갔을 때 수술애가 일부러 팔을 내 가슴에다 대고 비비는 거야. 한 미친 녀석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봐, 나는 닭고기를 시켜 먹어도 짙은 색깔 쪽이 더 좋더라. 구 하는 거야. 페이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중에는 오히려 우리가 성희롱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왜 우리를 그냥 의사로 대하지 못하는 걸까? 상당수는 우리가 회진이나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싫어해. 여의사랑 그냥 재미나 보는 상대가 되면 됐지. 수술하거나 치료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지. 이건 정말 불공평해.
여자는 항상 자신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고 남자는 얼마나 형편없는 멍청이인가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잖아. 여기도 역시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한 조직이야. 페이지가 말했다. 여의사가 좀 더 많았더라면 우리도 당당하게 평등을 주장할 수 있을 텐데. 페이지는 심심찮게 아서 케인 박사의 소문을 들었다. 그는 병원 내의 가십에 자주 오르내리는 인물이었다. 별명이 007 박사였다. 즉, 살인 면허를 가졌다는 뜻이다. 그는 웬만하면 수술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병원 내의 어떤 의사보다도 수술률이 높았고 환자의 사망률도 가장 높았다. 그는 매부리코의 대머리였다. 뚱뚱한 몸집에 키는 작았고 이빨은 타르가 끼어 지저분하게 보였다. 그는 자신이 여성에게 인기가 있다는 착각 속에 사는 인물이었다. 간호사나 여의사가 새로 들어오면 물 좋은 고기가 생겼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이었다. 그의 눈에 페이지 테일러는 당연히 물 좋은 고기였다. 식당에서 혼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케인이 다가와 앉았다. 난 당신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 페이지는 깜짝 놀라 쳐다보았다. 뭐라고 하셨지요? 내가 아서 케인 박사요. 가까운 사람들은 그냥 아서라고 부르지. 벌써 치근거리는 목소리였다. 이런 사람도 가까운 친구가 있을까? 병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나? 그의 질문이 딴 생각을 하고 있던 페이지를 당황하게 했다. 아, 괜찮아요.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는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여긴 대단히 큰 병원이야. 멍청하게 있다가는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르게 되거든. 내 말 뜻 알아듣겠어? 페이지는 대답도 하기 싫었다. 잘 모르겠어요. 당신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은데 어느 구석에 묻혀버리면 좀 억울하잖아. 누군가가 뒤를 좀 봐줘야 빛을 볼 수 있어. 여기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밀어줘야 된단 말이야. 대화가 점점 묘하게 돌아갔다. 그래서 절 도와주겠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거야. 타르가 잔뜩 끼어 지저분한 이빨을 드러내며 미소를 지었다. 조용히 저녁이나 같이 하면서 얘기 좀 할까? 아무것도 얘기할 거 없어요. 페이지가 말했다. 전 전혀 흥미 없어요. 아서 케인은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페이지의 뒷모습을 이글거리는 눈초리로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었다. 외과 계열을 지망하는 신참 레지던트들은 산부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그리고 일반 내과 등을 각각 2개월씩 돌아가면서 수련의 생활을 했다. 페이지는 레지던트들이 근무하는 병원에 여름철 입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책임 전문의들 다수가 휴가로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환자들은 경험 없는 레지던트들 손에 생명을 맡기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 수술이들은 수술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음악을 틀어놓았다. 어떤 의사는 모차르트의 음악만 듣기 때문에 아예 모차르트로 불렸고 악셀로지의 팝 음악을 고집하는 의사도 있었다. 집도의의 취향이 다양한 만큼 수술실은 하루에도 여러 번 분위기가 바뀌었다.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은 왜 그런지 항상 식욕이 왕성해지는 것 같았다. 틈만 나면 음식 얘기가 나왔다. 꽉 막혀버린 담낭을 제거하던 수술이가 느닷없이 레지던트들에게 어제 저녁 바델리라는 식당에 갔었지? 정말 기가 막히더군. 샌프란시스코에 그 이상의 이태리 식당은 없을 거야. 하는 게 흔한 일이었다. 사이프러스 클럽에서 게 요리를 먹어봤어? 로스트 비프를 좋아하면 반네스가에 있는 프라임 립 하우스로 가보라고.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는. 이런 얘기가 오가는 동안 수술 보조원이나 간호사가 환자의 피를 닦아내고 절제된 부위를 치우는 것이었다. 음식 얘기가 아니면 의사들은 야구나 미식축구 같은 운동 경기 얘기를 좋아했다. 지난 일요일에 샌프란시스코 49호스가 어처구니 없이 깨지는 것 봤어. 지금쯤 조 몬타나를 이적시킨 게 후회막급일 거야. 그 친구라면 마지막 몇 분에라도 역전시킬 수 있잖아. 그런 선수를 이적시키다니. 49어스, 샌프란시스코를 연고지로 하는 미식 축구팀. 말이 끝나면서 골문 맹장이 절제되어 나왔다.
페이지는 생각했다. 이렇게 괴상한 상황은 카프카의 세계에나 있는 줄 알았는데. 하루는 페이지가 당직자 휴게실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다. 새벽 3시에 전화벨이 울렸다. 닥터 테일러, 419 병실로 와주세요. 아무래도 심장 마비가 오는 것 같아요. 서둘러 주세요. 목신 소리로 말하고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끊어버렸다. 페이지는 정신을 차리려고 잠시 침대에 일어나 앉았다. 서둘러 달라고 했지? 급히 일어나 휘청거리면서 복도로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었다.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가 4층 복도에서 419호 병실을 찾았다. 가슴이 방망이 질치고 있었다. 419호를 찾아 문을 연 페이지는 그 자리에 몸이 굳어버렸다. 419호는 간이 창고였다. 캐트 헌터는 리처드 허튼 박사를 따라 회진하고 있었다. 40대의 허튼 박사는 단도직입적이고 일처리가 몹시 빨랐다. 그는 환자 한 사람당 2~3분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이에 벌써 진료 기록을 다 훑어보고 레지던트들에게 취해야 될 조치를 다 지시하는 것이었다. 마치 기관총을 쏘아대듯 계속 지시와 명령이 떨어졌다. 백혈구 수치를 확인하고 별 문제 없으면 내일 수술 일정을 잡도록 해. 체온 변화를 잘 관찰해야 돼. 수혈용 혈액을 충분히 확보해야. 당장 실밥을 뽑아내도록. 가슴 엑스선 촬영을 당장 의뢰하도록. 캐트와 다른 레지던트들은 메모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허튼 박사의 지시대로 하기는커녕 지시 자체를 메모하기도 힘들었다. 일행은 환자 한 사람에게 다가갔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고열에 시달린 사람으로 검사란 검사는 다 해보았지만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환자로부터 물러나 복도로 나왔을 때 캐트가 선임 레지던트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저런 게 바로 지옥해야. 그가 대답했다. 하느님만 안다는 뜻이지. X선 촬영, 컴퓨터 단층 촬영, 자기 공명 촬영, 척수 검사, 간조직 검사, 필요한 검사는 안 해본 것이 없거든. 그런데도 왜 열이 나는지 이유가 밝혀지지 않는 거야. 일행은 다른 병동으로 건너갔다. 첫 환자는 뇌수술을 받고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잠들어 있는 젊은이였다. 허튼 박사가 붕대를 풀기 시작하자 환자는 깜짝 놀라 깨어났다. 무슨 일이에요? 일어나 앉아. 허튼 박사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젊은 환자는 몸을 떠는 것 같았다. 난 절대로 내 환자를 저렇게 다루지 않을 거야. 캐트는 다짐했다. 다음 환자는 아주 건강해 보이는 70대의 남자였다. 허튼 박사가 침대로 다가오자 환자가 소리쳤다. 망할 자식! 개새끼들 같으니라고! 너희들을 고소하고 말 거야! 자, 스파롤리니 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입 닥치라고! 날 아예 시발놈의 고자를 만들어버렸잖아! 씨발놈의 고자도 있나? 그건 대단한 모순인데. 캐트는 생각했다. 스파롤리니 씨, 정관 수술하는 것을 당신도 동의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동의를 했어? 여편네하고 짜고 너희들이 한 짓 아냐? 집에 가기만 해봐라. 망할 놈의 여편네.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그들은 아직도 투덜거리는 스파롤리니를 기로하고 떠났다. 왜 저렇게 아우성이에요? 레지던트 한 사람이 물었다. 문제는 저 친구가 나이답지 않게 너무 섹스를 밝히는 데 있는 거야. 젊은 아내와 사는데 벌써 아이가 6이나 된대. 그녀는 도저히 더 못 낳겠다는 거야. 다음 환자는 10살쯤 되는 여자아이였다. 허튼 박사는 진료 기록을 들여다보고 나서 말했다. 주사 한 대만 맞자. 그러면 아픈 것이 금방 다 없어질 거야. 간호사 한 사람이 주사기를 들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싫어. 아이는 소리쳤다. 아프게 하려는 거지. 하나도 안 아파. 걱정하지 마. 간호사가 말했다. 그 말은 캐트의 마음속 가장 어두운 그늘에 숨겨놓은 상처를 건드렸다. 하나도 안 아파.
캄캄한 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이던 의붓아버지의 목소리로 들렸다. 걱정하지 마. 오히려 기분이 좋아질 거야. 다리를 벌려. 하라는 대로 해, 이년아. 그는 억지로 다리를 벌리고 캐트의 몸 깊숙이 뚫고 들어왔다. 신음소리를 지를 수 없게 손으로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때 캐트는 13살이었다. 그날 밤 이후 의붓아버지는 매일 밤 찾아와 캐트를 괴롭혔다. 넌 나 같은 사람에게 성교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알아야 돼. 그는 징그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캐트라는 말 뜻이 뭔지 알아? 그건 작은 계집애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맛볼게. 그는 캐트를 덮쳐 괴롭히기 시작했고 아무리 울고 애원해도 자신의 욕심만 채웠다. 캐트는 친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그들이 사는 인디아나주 게리시의 작은 아파트 근처에 있는 빌딩 청소원이었다. 낮에는 집에 있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청소하는 직업이었다. 의붓아버지는 제철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몸을 다치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술이나 마시는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출근하고 나서 밤만 되면 캐트의 방으로 들어왔다. 만약 내 엄마나 동생에게 한마디라도 얘기하면 널 그냥 죽여버릴 거야. 캐트는 우람한 체격의 의붓아버지가 자신과 동생 마이클을 목 졸라 죽이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마이클을 다치게 할 수는 없어. 캐트는 생각했다. 동생은 캐트보다 5살이나 어렸고 캐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때문에 캐트는 항상 동생을 아끼고 보호하느라고 마음을 썼다. 캐트의 생활에 유일한 낙은 마이클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의붓아버지의 위협에 고민하던 캐트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머니는 틀림없이 의붓아버지가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해주고 자신과 마이클을 보호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 엄마, 새아버지가 엄마가 출근한 후에 내 방에 와서 날 억지로 폭행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캐트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뺨을 때렸다. 어디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걸 배웠어? 못된 거 같으니라고. 캐트는 다시는 어머니에게 상의하지 않았다. 집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은 마이클 때문이었다. 내가 없어지면 마이클은 어떻게 될까?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시에 사는 이모에게로 도망쳤다. 집을 떠난 그날부터 캐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 이모가 말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야. 넌 이제 도망 다닐 필요가 없어. 세사미 스트리트에 나오는 노래 초년생은 고달프다를 들어본 적 있지? 사실 흑인으로 사는 게 더 고달픈 거야. 그러니 선택은 2가지밖에 없어. 계속 도망 다니고 숨고 그리고 모든 문제는 세상 탓이라고 남을 원망하면서 사는 방법과 스스로 노력해서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둘 중 하나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요? 인간으로서의 긍지를 가지면 되는 거야. 우선 마음속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해야 돼. 그런 다음 열심히 한눈 팔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난 도저히 이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캐트는 결정했다. 낙태 수술을 받아야겠어. 어느 주말 이모 친구인 조산원이 낙태 수술을 해주었다. 수술이 끝났을 때 캐트는 이를 악물고 혼자 다짐했다. 다시는 남자가 내 몸에 손대지 못하게 할 거야. 절대로. 인디아나주의 게리시같이 우중충한 도시에서 살던 캐트에게는 미네아폴리스가 마치 동화 속의 도시처럼 느껴졌다. 시내 어디서나 몇 블록 가지 않아도 호수나 강 또는 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시내에는 거의 1000만 평 가까운 녹색공원이 있었다. 호수에서는 작은 요트를 탈 수 있었고 때로는 미시시피 강에서 보트를 타기도 했다. 이모와 함께 동물원에도 가고 주말이면 어린이 공원에도 갔다. 도시 근교 관광농장에 가서 말도 타고
샤코피에서 벌어지는 르네상스 축제에서 중세 기사 차림의 선수들 결투 장면도 구경했다. 이모는 캐트를 깊이 알게 되면서 측은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 아이는 따뜻한 가정이라고는 전혀 모르면서 여태까지 커왔어. 캐트는 점점 정상으로 돌아가 밝은 얼굴을 보일 때가 많아졌다. 그러나 이모는 조카의 마음속 깊이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어두운 그늘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다시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높은 벽을 쌓아버린 것이다. 캐트는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없었다. 그녀의 친구들은 모두 데이트했지만 캐트는 남자와는 만나지도 않았다. 그리고 왜 남자를 피하는지 입 밖에 내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이모를 존경하고 이모에게만 정을 주었다. 게리에서는 캐트가 공부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책 한 권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모에게 온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모 집은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이모의 단면이 캐트에게 점차 옮아갔다. 세상에는 좋고 아름다운 것이 너무도 많아. 이모는 말했다. 그걸 알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어. 넌 언젠가는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느껴지거든. 그렇게 되려면 우선 교육을 받아야 돼. 여기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미국이잖니. 내가 유명해지고 싶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 지금 너는 돈 한 푼 없는 흑인이지. 그러나 수많은 흑인 국회의원, 영화배우, 과학자 또는 유명한 운동선수 대부분이 너와 마찬가지였어. 언젠가는 이 나라의 흑인 대통령도 나올 거야. 내 장래는 내가 하기에 달린 거야.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어. 그것이 시작이었다. 얼마 되지 않아 캐트는 학년 전체 수석을 차지했고 독서량도 엄청나게 늘었다. 하루는 도서관에서 싱클레어 루이스의 에로우스미스라는 소설을 우연히 읽게 되었다. 소설 속의 사명감에 불타는 젊은 의사들이 캐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런 다음 아그네스 쿠퍼의 지켜야 될 약속과 엘시 로 박사의 여성 외과에도 읽었다. 의사들에 관한 소설은 캐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고 고통을 없애주기 위하여 일생을 바치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캐트는 이모에게 선언했다. 전 의사가 되겠어요. 아주 유능하고 훌륭한 의사가 되겠어요.